사장님, 뭐 잊으신 거 없으세요? 뭐? 내가 뭘 두고 갔냐? 그게 아니고, 실은 어제 15일이 제 월급날이었는데요.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 월급 200만 원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요. 와,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참 뻔뻔하구나. 너 여기서 먹고 저가면서 월급까지 받으려고? 처음 일할 때 숙식 제공에 월급 200이라고 하셨잖아요. 야, 어린 게 돈독이 올랐구나. 숙식을 제공하는데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디 가서 너 욕먹어. 아,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숙식을 제공해서 월급을 줄 수 없는 황당한 논리였지만 저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겐 이런 일을 따져줄 어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숙식 제공이 되는 주유소 세차장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월급의 30%를 보증금으로 떼었습니다.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요즘 애들 책임감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만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거더라고요.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모아서 월세 10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34개 정도 되는 고시원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놀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지저분했습니다. 바깥 창문이 없어서 쾌쾌한 냄새도 났습니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었고 밥이 제공됐어요. 그곳에서 1년을 사는데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주민들도 대체로 술에 취해 있거나 우울했습니다. 저는 오직 잠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시원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 의류 매장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저는 꿈에 부풀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매장이 폐장된다며 직원들은 모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재고 조사했더니 물건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나누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업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50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했어요. 월급을 받고 보니 50만 원을 제하고 주셨더라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는 무시당하고 돈을 뜯겼습니다. 부모 동의서 없이 일을 하는 곳은 대체로 근무 조건이 열악했고 제가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걸 알게 된 고용주는 부당한 대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제가 만난 어른들은 왜 하나같이 나쁜 어른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억울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되살아나서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텨서 어느덧 저도 20살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전 고깃집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적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꿈이 가까워졌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제 꿈은 제 가게를 차리는 거였거든요. 주인 아저씨의 어깨 너머로 착실하게 배운 사업 수완과 노하우로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고깃집을 내서 성공하겠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꿈도 한 통의 전화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휴대폰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보세요? 이해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서울지검 범죄수사팀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명의도용이요? 얼마 전에 검거된 금융사기 조직 범죄에 이해찬 씨가 연루되셨어요. 거기에 무더기로 나온 대포 통장 중에 이해찬 씨 통장이 있습니다. 제 통장이요? 네. 혹시 영등포구 몰래지점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명의 도용이 된 것 같으니 성실하게 답하시면 아무 피해 없을 겁니다. 제가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게 안전계좌입니다. 이리로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계좌번호를 메모하고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안에 있던 제 전 재산을 안전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가슴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찍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서울지검 누구였더라? 김민재? 서울지방중앙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김민재 사무관을 찾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17살 때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명절 휴일도 없이 일하며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저는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처음 직면하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 저는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 다시 일을 하고 먹고 씻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살 집을 구하는 일 따위에 안간힘을 쓰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길을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발 닿는 대로 걷다가 적당한 곳에 종이박스를 펴고 누우면 잠자리가 됐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지하차도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다른 노숙자들이 텃세를 부리며 저를 밀어내기도 했죠. 배가 고프면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쓰레기통도 뒤졌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겠거니 싶었어요. 세상 천지에 노숙자가 꾸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폐인이 되어 있는 거죠. 노숙자가 되어보니 쌀 한 톨, 빵 한 조각이 아쉬웠습니다. 노숙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죠. 어떤 노숙자 아저씨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매일 종이박스에 써놓기도 했는데 그럼 행인들이 그 메뉴를 사와서 노숙자 아저씨 앞에 슬그머니 놓고 가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걸도 전략 전술이라고. 저는 그 노숙자 아저씨만큼 전략도 전술도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멀다 하고 배를 골기가 일쑤였죠. 한 사흘 내내 굶었던 어느 날 저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때마침 순대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저는 일단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맛집인지 아니면 식사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장이 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순대국밥 한 그릇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다 비운 그릇을 놓고 한 그릇을 더 추가 주문해서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뛰쳐나갈 타이밍을 쟀죠. 사장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네, 갑니다. 여기 깍두기 추가요. 다른 테이블 손님의 호출에 사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서는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금방이라도 나타나 제 뒷목을 잡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배불리 먹어서 행복했어요. 몰래 먹는데 성공한 뒤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무전취식을 했어요. 순대국밥집에 이어 시장할매 국수집, 갈비 만두집을 돌며 먹튀에 성공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만 힘들지 점점 과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대국밥집 사장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사람들로 혼잡한 점심시간을 노려서
국밥집 사장의 사정거리에서 먼 구석자리에 앉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일어섰는데 사장이 내 앞을 가로막더군요. 손님 어디 가세요? 저 화장실에 좀... 일단은 돈 내고 가세요. 지금까지 식사하고 내지 않는 요금이 자그마치 5만 원은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오늘은 다 계산하실 거죠? 네? 돈이요, 돈. 그동안 당신이 먹튀하고 간 돈. 좋은 말 할 때 다 개워내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뭐야, 이놈 돈도 없으면서 먹고 튀었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니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게. 너 같은 새끼는 콩밥 좀 먹어야 돼. 하면서 국밥집 사장은 제 멱살을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감방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거든요. 이 겨울 허기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잘 곳을 찾아 헤매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면 밥도 나오고 잘 곳도 생기니까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한 마음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름이 이해춘. 에? 이제 겨우 20살이네? 네. 어쩌다가. 왜 이러고 살아요? 저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거 참. 사장님, 어린 친구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웬만하면 합의해 주시죠. 무슨 소리요? 절대 안 됩니다. 먹튀를 한두 번 했는 줄 아세요? 저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요. 저런 놈은 정신이 썩어서 안 돼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합니다. 사장님이 합의 안 해주시면 이 친구 인생 막장돼요. 직업이 불분명한데 가족도 없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나온다고요. 검찰 기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국밥 한 그릇에. 저기 경찰 양반,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겨우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대체 몇 번을 말합니까? 우리 집만 먹고 튄 게 아니라고요. 시장 주변 식당이란 식당은 죄다 먹고 다녔을걸? 야, 너 말해봐. 그래 안 그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밥집 사장은 끝끝내 합의해주지 않았고 저는 8회에 걸친 무전취식 범행으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보통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서 10만 원 수준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지만 저는 국밥집 사장의 주장에 따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무전취식에 해당해서 사기죄라는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국밥집 사장은 보란듯이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너 한번 죽어봐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구치소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비를 피해 잠들 수 있었어요. 어차피 막장이 된 인생에 재판 정도에 뭐가 무섭겠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법원 재판정 앞에 서니 몸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렸습니다. 제 순서가 되어 판사 앞에 나갔는데 판사님의 눈빛은 너무나 따뜻했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학대받았던 일과 고아원에 잠깐의 희망을 가졌으나 끝내 뛰쳐나오게 됐던 일과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부모 없이 거리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일과 고깃집에서 돈을 모았으나 전 재산을 잃고 노숙자가 됐던 일과 그리고 배가 고파 무전취식을 해야 했던 저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판사님의 자애로운 얼굴만 봐도 용기가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삶의 의지가 되살아났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제가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욕이 거짓말처럼 생겨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 선고일. 판사님의 판결문을 듣고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1년 12월 22일 1시경 서울 광진구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순대국밥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보호받아 마땅한 아이들이 가까운 이들의 폭력에 노출되고, 부모 없는 청소년들이 나쁜 어른들의 게임과 덫에 걸려 위험에 처해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한다. 인간성은 상실되고 공동체는 붕괴되어 가는데도 우리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 젊음은 찬란하고 생명은 고귀하다. 그러나 아무리 젊음이 찬란하고 생명이 고귀하다 해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집과 울타리가 없다면 그 젊음과 생명은 그저 고통이고 아픔일 뿐이다. 모든 젊음이, 모든 생명이, 모든 인생이 등가의 원리로 치환되지 않는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불공평하다. 그러나 적어도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며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공동체는 존속될 것이다. 뉘엿뉘엿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하물며 새들도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길 위에 살아가는 뭇 생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다.